윤서야, 아니 수진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명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 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지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진이라니요. 저 윤서예요. 김 변호사가 데려온 애라기에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너도 참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내 자식 죽은 걸 모를 줄 알았니? 명자는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정신인 명자는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짜 며느리 수진을 고용하고 자신과 함께 이 기괴한 소꿉장난을 이어왔는지, 수지는 왜 이 가짜 노름에 기꺼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두 사람의 희한하고도 기막힌 인연과 이후에 벌어질 흥미로운 반전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바쁜 발목뿐이었어요. 장마를 앞둔 서울의 하늘은 눅눅한 습기를 머금어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수지는 반지하 방의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은 마치 그녀의 인생의 핀 패배의 훈장처럼 보였어요. 낡은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툭 건드리면 으스러질 듯 위태로웠고, 방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대학로의 작은 무대 위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던 유망주였어요. 하지만 가난은 예술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아주 손쉽게 뜯어내버렸지요. 도박 중독자인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의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길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그들이 들이닥쳐 마지막 남은 공연 의상인 붉은 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갔어요. 연극배우? 지랄하네. 내 인생이 지금 제일 삼류심파극이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지는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틀 동안 물로 배를 채운 탓에 뱃속은 이미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상태였지요. 그때였어요.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돈 없어요. 내일 준다고 했잖아요. 수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는 거친 구두 소리 대신 정갈한 침묵이 이어졌지요. 잠시 후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 아닙니다. 한수진 씨를 찾아온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수지는 의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지요. 남자는 코끝에 걸린 안경을 고쳤으며 수진의 초라한 행색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무심한 시선이 수진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어요. 남자는 수진의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권유도 받지 않은 채 준비해 온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한수진 씨, 당신의 경력을 검토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꽤 재능이 있으셨더군요. 특히 슬픈 감정 연기가 일품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연기를 보러 오신 건 아닐 테고 무슨 일 때문이죠? 박명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엄격하게 살아오신 자산가이신데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잃으셨지요. 그 충격 때문인지
여사님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간헐적 망상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더러 치료라도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여사님의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믿게 만드는 것, 즉, 박 여사님의 며느리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마치 현실감 없는 연극 대사처럼 수진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며느리 연기라니 그것도 실제 생활 속에서 노인을 속이는 일이었지요. 수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사기잖아요. 아무리 제가 밑바닥이라도 그런 짓까지 할 순 없어요. 사기가 아니라 처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사님은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채워준다면 그것만큼 숭고한 연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는 수진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낡은 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3천만 원. 지금 당장 그녀의 목을 죄고 있는 빚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성공적으로 배역을 수행하신다면 당신의 빚 1억 전액을 상환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활동비도 지급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여사님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입니다. 1억. 수진에게는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녀는 자신의 갈라진 손등과 떼자국이 선명한 벽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 곰팡이와 함께 썩어 문드러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타인의 인생을 훔쳐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다시 들려오는 빚쟁이들의 오토바이 소리가 수진의 망설임을 끊어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숨이 가빠오는 고통을 이제는 끝내고 싶었지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가 내민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저 그 노인분 앞에서 웃어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여사님은 아주 깐깐한 분입니다. 아들이 선택했을 법한 며느리의 품격, 말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한수진이 아니라 박 여사님의 아들 민우군의 아내 이윤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윤서, 그게 제 배역 이름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이 지하실을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건 철저한 연극이어야 하죠. 수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씩 적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혈관을 타고 흘렀어요. 서명을 마친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제 빚, 그리고 이 연극이 끝난 뒤에 제 삶까지요. 변호사로서 약속드리죠. 이제 준비할 시간은 3시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짐만 챙기십시오. 옷이나 화장품은 모두 새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남자가 떠난 뒤 수지는 텅 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챙길 것이라곤 무대에서 썼던 낡은 가면 하나와 돌아가신 엄마의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지요. 그녀는 낡은 배낭에 그 2가지만을 챙겨 넣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연기를 앞둔 배우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라고 했잖아. 이번엔 내 인생 전체를 무대로 쓰는 거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곰팡이 핀 벽지를 손으로 훑쳤습니다. 이 습하고 어두운 지하실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세계였지만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어야 했지요. 오후 2시 수지는 변호사가 보낸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달동네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선택이 구원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지옥보다는 나을 거라 믿고 싶었지요. 차는 화려한 도심을 지나 고요한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자신이 연기해야 할 이윤서라는 여자를 상상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사랑을 듬뿍 받고 남편의 지극한 총애를 받는 완벽한 아내.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대사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거울도 없는 차 안에서 수지는 입모양으로 인사를 연습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아야 했고 표정은 자애롭고 따뜻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용된 진실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로지 가짜만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빛나야 하는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 수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친 손등 위로 오후의 햇살이 떨어졌지요. 이 손으로 누군가의 며느리 역할을 수행하며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어요.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연극이야. 관객이 딱 한 명뿐인 아주 긴 연극일 뿐이야.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차가 멈추고 저택의 문이 열리면 그녀의 진짜 인생은 막을 내리고 화려한 거짓의 막이 오를 것이었어요. 수지는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본 적 없는,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기묘한 무대의 서막이었지요. 시면의 바닥에서 길어올린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며 수지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몸을 맡겼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창창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고부의 연극을 예고하듯이 말이지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오히려 낯설어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그 지독한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칠 것만 같았거든요. 수진의 눈에는 오로지 앞에 놓인 거대한 저택의 철문만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한수진이 아니라 이윤서로. 그녀의 혼잣말이 차 안의 고요한 공기 속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비루한 인생을 뒤로하고 미지의 무대로 뛰어드는 한 여자의 비장한 선언이었어요. 차는 마침내 웅장한 대문 앞에 멈춰섰고 수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보냈던 그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에 잠 못 이루던 시간, 사채업자들의 고함에 몸을 떨던 새벽, 무대 조명이 그리워 홀로 대사를 의조리던 눈물 어린 기억들까지 이제 그 모든 조각을 모아 그녀는 단 하나의 거대한 거짓을 만들어내야 했지요. 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육중한 금속 음이 들려왔어요.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기 직전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지요. 쿵, 쿵, 쿵.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이자 동시에 살아남고자 하는 강렬한 생존의 고동이었답니다.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어요.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이곳이 이제 그녀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무대였지요.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마다 비장함이 묻어났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진의 밑바닥 인생은 막을 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감동적인 연극의 제1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진의 발끝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빈틈없이 매끄럽게 닦인 대리석 바닥이었지요. 저택은 시간이 멈춰버린 어느 고성처럼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높게 솟은 담벼락 위로 늘어진 담쟁이 넝쿨조차 이 집의 권위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였어요. 수지는 낡은 배낭의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이 축축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와서 돌아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현관문이 열리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서늘한 나무 향과 오래된 책 냄새였어요. 거실 정면에 걸린 거대한 수묵화는 보는 이를 압도했고 집안의 가구들은 하나같이 짙은 고동색으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연 배우로 초대받았음을, 그리고 이 연극에서 실수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거실 중앙 등받이가 높은 가죽 소파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흐트러짐 없는 감색 개량 한복. 명자는 마치 이 성의 주인이라기보다 이 공간을 지배하는 법 같았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수진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수진의 가죽 구두 끝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듯 했지요. 내가 윤서냐?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지는 미리 연습한 대로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니. 늦게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라. 내 집안 사람이 될 아이라면 당당해야지. 그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으면 복 달아난다. 명자의 호통에 수지는 급히 허리를 폈어요. 명자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수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민우가 눈이 높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소박한 여자를 골랐구나.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인내심과 품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앞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이 이 집의 법도가 될 게야. 김 변호사에게 들었겠지만 이 집에는 아픈 기억이 많다. 내가 그 틈을 메워야 해. 명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몸에서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났지만 그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서슬 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명자는 수진의 거친 손등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손이 이 모양이라니 요새 젊은 애들은 자기 관리도 안 하니? 내일부터는 손끝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가꿔라. 민우 아내가 남부끄러운 몰골로 돌아다니는 건 용납 못한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게야. 행동으로 보여라. 자,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니 주방으로 가자꾸나. 내 솜씨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밥상을 마주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으니. 명자의 뒤를 따르는 수진의 다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벽에 걸린 아들의 영정 사진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지요. 식탁에는 정갈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은수저와 사기 그릇들이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명자는 수저를 들지 않은 채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지요. 뭐 하느냐? 윗사람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기다리는 건 기본 아니냐? 앉거라. 명자의 말에 수진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명자가 먼저 수저를 들자 수진도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적막한 주방에서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챙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요. 식사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예의다. 그리고 국은 한 번에 많이 떠먹지 말고 밥은 알알이 씹어 넘기거라. 내 먹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근본이 보이는 법이야. 네, 어머니.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으로 나물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아주 천천히 씹어 넘겼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수진에게 내리는 무언의 명령 같았지요. 수진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오로지 이 식사 자리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만이 그녀의 전신을 지배했지요. 윤서라고 했나? 우리 민우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아직은 모르겠구나.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어. 우리 집안은 그런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여자를 반기지 않는다. 명자의 칼날 같은 말에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민우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여기서 어머니 모시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싶어요. 수진의 연기는 본능적이었어요. 연극 무대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명자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동자 속에 깊이 감춰진 슬픔과 의심이 교차하는 것을 수진은 포착했어요. 명자는 차갑게 비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이라. 이 집에서 진심만큼 값싸고 흔한 건 없다. 내가 말하는 그 진심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마. 참고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정직이다. 내 눈을 속이려 들지 마라. 내 눈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산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까. 수지는 등 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명자는 마치 수진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혹은 알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듯 보였지요.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주방 안은 여전히 차가운 조명 아래 놓인 고문실 같았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국물을 삼키며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어요. 나는 이윤서다. 나는 민우를 사랑하는 아내다. 식사가 끝날 무렵 명자는 찬물을 입에 물고는 수진에게 방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황동 열쇠였지요. 저 끝방이 내 방이다. 민우가 쓰던 서재 옆이지. 오늘 밤은 푹 자거라. 내일 새벽 5시면 이 집의 하루가 시작되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 내 짐가방은 대문 밖에 나가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편안한 밤 되세요. 명자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다기보다 견고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지요. 수지는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차가워진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공연이었지요.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명자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우의 사진. 그 웃음이 수진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훔친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지요.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수지는 사진 속 민우에게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지만 가구들은 하나같이 각 잡혀 정돈되어 있었지요. 마치 주인을 잃은 슬픔을 감추기 위해 더 엄격하게 꾸며진 것 같았어요. 수지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천장은 지하실 방보다 훨씬 높았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의 조명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게 수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막 첫 무대를 마친 무명 배우처럼 허탈함과 긴장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명자의 눈빛, 그 서늘한 목소리, 그리고 밥상머리에서의 그 압도적인 침묵.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낯선 무대 위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윤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까지는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머릿속으로 내일 아침 명자에게 건넬 첫 인사를 수백 번 연습했지요.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편히 주무셨나요?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거렸습니다. 차가운 저택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수지는 그 서늘함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나긴 연극의 두 번째 막을 준비했답니다. 명자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정막을 깨웠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집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시험과 가시밭길을 예감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막은 올랐고 관객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명자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가장 눈부신 연기를 펼치기로 맹세하며 서서히 밝아오는 창밖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저택의 새벽은 도시의 소음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전 5시를 알리는 괴종시계의 울림은 수진에게 사형 선고처럼 무거웠지요. 그녀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비벼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하실 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고급면 침구였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긴장감 탓에 단 한순간도 깊이 잠들지 못했답니다. 수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와 복도에 길고 좁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주방에는 이미 명자가 정갈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그녀는 찬물을 끓이며 창밖의 안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명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끓어오르는 찬물을 응시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정원이 모자랄 정도로 들었다. 가서 거실 바닥부터 닦거라. 손걸레질로 구석구석 먼지 한 톨이라도 남으면 오늘 아침은 없는 줄 알아라. 예, 어머님.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넓은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던 손은 이제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정물을 짜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집안 곳곳에 박힌 죽은 아들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민우가 생전에 좋아했다는 난초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명자는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 앉은 먼지까지 수진이 직접 닦아내길 원했지요. 청소를 하던 수진의 시선이 복도 끝 굳게 닫힌 목재문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민우의 서재이자
이 저택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금기의 구역이었어요. 명자는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머물다 나오곤 했지요. 수지는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지만 명자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차마 문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어제보다 더 숨이 막혔어요. 명자는 반찬의 간부터 밥알의 정도까지 세세하게 지적했습니다. 윤서야, 너는 민우가 짠 음식을 싫어하는 걸 잊었느냐? 이 국은 너무 짜구나.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정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다음부터는 간을 볼 때 민우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거라.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수지는 이윤서라는 배역에 몰입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말하는 그 민우가 이미 3년 전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곤 했지요. 명자는 아들이 잠시 출장을 간 것처럼 행동했고 수지는 그 허구의 세계를 지탱하기 위해 매 순간 거짓 대사를 읊어야 했어요. 그날 밤이었지요. 2024년의 습한 여름밤은 저택의 두꺼운 벽조차 뚫고 들어와 수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잠결에 들려온 미세한 울음소리 혹은 속삭임에 수진은 눈을 떴어요. 소리는 복도 끝 민우의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홀린 듯 방을 나가 어둠이 깔린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선명해졌지요. 그것은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도 비극적이었어요. 방 안은 민우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이 펼쳐져 있었고 의자 위에는 그가 입던 정장이 주름 하나 없이 걸려 있었지요. 방의 중심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하얀 유골함과 민우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답니다. 명자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어루만지듯 유골함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민우야, 오늘 윤서가 왔단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라 그런지 제법 내 입맛을 맞추려고 애를 쓰더구나. 그런데 녀석이 아직 손이 서툴러. 내가 꿈속에서라도 좀 가르쳐주지 그러니?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낮 동안 그렇게 서슬퍼렇고 엄격하던 노인이 어둠 속에서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죽은 자식의 뼈가루를 달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미가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보낸 게 다 이 못난 애미 죄다. 조금만 더 기다리렴. 이 집 정리 다 되면 그땐 내 곁으로 갈 테니까. 혼자 무서워하지 말고. 명자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유골함을 감싸 쥔 손등의 핏줄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자가 자신을 고용한 것은 단순히 치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아들의 부재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미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연극 속에 숨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슬픔은 깊고도 날카로웠던 것이지요. 수지는 문틈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의 미장센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가구들, 주인을 잃고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향이 피어오르는 작은 향로까지. 그 모든 공간 배치는 명자가 아들에게 바치는 처절한 제사상이자 그녀 자신의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괴기스럽다고 생각했던 풍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언할 수 없는 연민으로 바뀌어 수진의 가슴을 쳤어요. 수진 역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버리지 못해
반지하 방 한 구석에 쌓아두고 울던 밤들이 있었지요. 상처받은 짐승이 서로의 냄새를 알아보듯 수지는 명자의 떨리는 어깨에서 자신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노인을 속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저렇게 무너져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배우로서의 사명감, 아니 인간으로서의 동질감이 앞섰던 것이지요. 명자는 한참 동안 유골함과 대화를 나누다 지친 듯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소리나지 않게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명자의 낮은 흐느낌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지요. 수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연기가 정말 이분을 위한 처방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환상 속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까? 대본에는 없던 슬픔이 수진의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삶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한 노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로이자 수진 자신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시키기도 전에 민우의 방 앞 복도를 정성껏 닦았지요. 잠시 후 명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손걸레질 소리가 요란해서 잠을 설쳤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민우 씨가 돌아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이 앞섰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배역의 대사를 뱉었습니다. 명자는 수진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됐다. 주방에 가서 찬물이나 올리거라. 오늘은 좀 진한 향이 그리운 날이구나. 예, 어머님. 따뜻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명자의 뒷모습이 어제보다 조금은 작아 보인다고 수지는 느꼈습니다. 수지는 주방으로 향하며 다짐했어요. 이 연극이 비록 가짜일지라도 명자가 느끼는 위안만큼은 진짜가 되게 하겠다고 말이지요. 저택의 창밖으로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지요. 이 화려한 햇살 아래에서도 명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수지는 찻잔을 씻으며 아주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무대 위에서 불렀던 누군가를 위로하는 서글픈 자장가였지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멈춰있던 이 집의 시계가 수진의 떨리는 손짓으로 인해 아주 조금씩 태역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새벽이었답니다. 수진은 정성껏 끓인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보고 있었지요.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민우 씨가 좋아하던 그 향입니다. 명자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의 온도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그렇게 가짜 고부의 연극은 대본에 없던 진실한 연민을 품은 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다음 무대를 위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 저택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아주 작은 눈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수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답니다. 저택의 여름은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육중한 대리석 벽이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고 있었지만 수지는 오히려 그 서늘함이 숨이 막혔지요.
2024년에 유난히 긴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거실 한 구석에서 명자의 돋보기를 닦으며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명자는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노트를 하염없이 넘기고 있었지요. 평소라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헛것을 보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명자는 이상하리만큼 정갈하고 차분했어요. 수지는 문득 명자가 넘기는 노트의 페이지가 아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혼미한 노인의 손짓이라기보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설계자의 손길에 가까웠지요. 수지는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민우 씨가 돌아오기 전에 기운 차리셔야지요. 수지는 평소처럼 이윤서의 가면을 쓰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명자는 대답 대신 노트를 덮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초점이 흐릿하던 평소와는 사뭇 달랐지요. 서늘하고 날카로운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광이 수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윤서야, 아니 수진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명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 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지요. 수진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진이라니요. 저 윤서예요. 그만해라. 관객도 없는 무대에서 언제까지 독백을 계속할 셈이냐?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치매 환자 특유의 비틀거림이 전혀 없었지요. 명자는 차가운 손으로 수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데려온 애라기에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너도 참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내 자식 죽은 걸 모를 줄 알았니? 수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명자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지요.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면 자신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된 셈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저를 속이신 건가요? 제가 가짜 며느리인 걸 다 알고 계셨으면서 속인 건 너희들이지. 나는 그저 너희가 차려놓은 무대에 기꺼이 올라가 준 것뿐이다. 명자는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정신인 노인이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짜 며느리를 고용하고 자신과 함께 이 기괴한 소꿉장난을 이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제정신이시라면 굳이 이런 연극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이유는 간단하다. 이 집의 침묵이 무서웠으니까.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창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요.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남겨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고요함이었다. 벽지 틈새로 스며드는 정막이 내 살점을 뜯어먹는 것 같더구나. 누군가와 말을 섞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아들의 아내라고 부르며 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명자의 고백은 수진의 가슴속에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혔습니다. 수진은 명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인 동시에 살아있는 지옥을 견디고 있는 한 인간의 절규였지요. 수진은 자신이 느꼈던 공포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곁에 두신 거군요.
저를 비난하고 괴롭히면서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그래. 너는 연극 배우라고 했지? 나도 배우란다. 30년 넘게 엄격한 어머니, 자애로운 부인이라는 연기를 하며 살아왔지. 그런데 관객이 다 떠나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구나. 그래서 너라는 배우를 사서 내 마지막 연극의 상대 역으로 앉혀놓은 거야. 명자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가짜 신분도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계약 관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외로움이라는 지독한 병을 공유하는 두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어머님, 아니 여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떠나길 바라세요? 아니, 연극은 계속되어야지. 커튼콜이 내릴 때까지 무대를 비우는 배우는 삼류다. 너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니냐? 나도 내 남은 시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우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업자로 지내자꾸나. 명자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의 서슬 퍼런 칼날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동지를 구하는 간절한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수진은 명자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갈게요. 대신 이제는 저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저도 사람이라 가끔은 숨이 막히거든요. 뭐냐? 가끔은 대본에도 없는 애드리브를 허용해주마. 명자는 수진의 손을 맞잡지는 않았지만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은 명자의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다는 것을 느꼈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을 줄 알았던 노인의 몸에서는 여전히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생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이윤서로 불렸고 명자는 여전히 깐깐한 시어머니 연기를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유대감이 생겨났어요. 명자가 억지로 치매 증상을 연기하며 헛소리를 할 때면 수지는 그 뒷면에 숨겨진 명자의 진심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명자 또한 수진의 연기가 조금 서툴러도 짐짓 모르는 척 넘어가주곤 했지요. 어느 날 밤 수지는 주방에서 명자를 위한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와 식탁 의자에 앉았지요. 윤서야, 내일은 민우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좀 해야겠다. 장 봐올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님. 아주 맛있게 해드릴게요. 민우 씨가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말이에요. 수진은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명자는 수진의 대답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가짜 연극 속에서 찾아낸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이었지요.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명자가 원한 것은 가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함께 견뎌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요. 심리전은 계속되었지만 그 날카롭던 경계선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명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명자는 더 이상 수진을 도구로만 보지 않게 되었지요. 두 여자는 각자의 상처를 품은 채 관객 없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로운 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장마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저택 안의 서늘한 공기 속에는 아주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수지는 명자의 머리칼을 정리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묘한 연극의 결말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혼자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명자는 수진이 내민 우유를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어린 편안한 표정을 보며 수진은 배우로서 느꼈던 어떤 희열보다 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가장 깊은 어둠을 함께 나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보람이었답니다. 가짜 고부의 연극은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본은 여전히 거짓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두 여자의 숨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지고 있었지요. 수지는 조용히 거실 조명을 낮추며 명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두운 거실, 두 여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밤이었어요. 수지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돈에 쫓기던 비루한 여자가 아닌 누군가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배우의 모습이 서 있었지요. 저택의 부엌은 이른 아침부터 정갈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길게 내려온 조명등이 은은한 금빛을 띠며 조리대를 비추고 있었지요. 수지는 앞치마 끈을 질끈 조여매며 명자의 눈치를 살폈어요. 오늘 명자가 내린 미션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이었지요. 재료는 평범했지만 명자의 눈빛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무부터 썰어보아라. 음식의 시작은 칼질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도마 위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지. 명자는 팔짱을 낀 채 수진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커다란 물을 도마 위에 올리고 식칼을 쥐었지요.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칼날은 자꾸만 어긋났고 도마를 때리는 소리는 불규칙한 박자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딱딱딱딱 마치 박자를 놓친 서툰 연주자처럼 말이지요. 그만해라. 무가 비명을 지르는구나. 칼은 누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다. 내 마음이 급하니 칼날이 갈피를 못 잡는 것 아니냐. 명자가 혀를 차며 수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마디 굵은 손이 수진의 손등 위를 덮었지요. 생각보다 거칠고 단단한 온기에 수진은 움찔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칼질의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슥, 슥, 슥. 일정한 리듬이 부엌의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얇고 투명하게 썰려나가는 무 조각들이 도마 위에 가지런히 쌓였지요. 그것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라기보다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정교한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손동작에 홀린 듯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보아라. 무가 제 몸을 맡길 수 있게 내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소리에도 박자가 있어야 듣는 사람 속이 편안해지는 법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자가 가르쳐준 대로 다시 칼을 잡았지요. 한 번, 두 번,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물을 썰어 내려갔습니다. 비로소 도마 위에는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육수를 낼 차례였습니다. 명자는 말린 멸치의 머리를 떼어내며 수진에게 물었지요. 너는 내 어머니께 요리를 배운 적이 있느냐? 수진은 멸치똥을 빼내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늘 혼자 대충 때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이런 정석적인 요리는 처음이에요. 쯧쯧, 불쌍한 것. 여자가 제 손으로 밥상을 차릴 줄 모르면 평생 남의 옹기만 구걸하며 살게 된다. 오늘 잘 배워두거라. 이건 민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명자의 말에 수지는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계약관계일 뿐인 이 노인에게서 수지는 오래전 잃어버린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뚝배기에 물이 끓어오르고 명자가 직접 담근 된장을 풀자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보글보글 지글지글 뚝배기 안에서 식재료들이 어우러지며 내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이었지요. 명자는
호박과 두부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하얀 김이 두 사람의 얼굴 사이로 피어올랐고 그 열기 속에서 차갑기만 했던 경계선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간을 보아라. 된장찌개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그 적당한 경계를 찾는 것이 제일 어렵다. 명자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수진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맛보았지요. 혀끝에 닿는 깊고 진한 맛.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이 응축된 결정체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따뜻해요. 마음이 꽉 차는 맛입니다. 그래, 민우가 이 맛 때문에 출장을 가서도 늘 집밥 타령을 했었지. 내가 끓인 이 찌개를 먹으면 그 녀석도 참 좋아할 게야. 명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아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읽어냈지요. 명자에게 요리는 죽은 아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여자는 갓 지은 밥과 찌개를 두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2024년의 고단한 여름날 반지하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수진에게 이 밥상은 과분할 정도도 눈부셨지요. 명자는 수진의 밥그릇 위에 잘 구운 조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먹어라. 사람이 속이 든든해야 딴 생각을 안 하는 법이다. 너 연극 배우라고 했지? 무대 위에서 배고프면 대사도 안 나오는 법이야. 명자의 툭 던지는 말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명자는 이미 수진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가짜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곁에서 이 맛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찌개 식는다. 어서 들어라.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식당을 채웠지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에 숨막히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내야 할 시간을 긍정하는 따뜻한 동행의 소리였어요. 수지는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의 풍미 속에서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루한 인생이라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명자가 가르쳐준 이 정성스러운 요리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명자는 수진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평화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윤서야, 아니 수진아. 오늘 내가 썬 무는 제법 일정하더구나. 마음이 한결 편해진 모양이지? 명자의 물음에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명자는 대답 대신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먼 정원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전례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두 여자는 그렇게 관객 없는 무대 위에서 가짜 연기가 아닌 진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허기가 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지요. 명자를 속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무대를 끝까지 빛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주방에 불이 꺼지고 저택에 밤이 찾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뚝배기처럼 따뜻한 온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오로지 진심 어린 밥상 하나로 가족이 되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했던 안색에 제법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서늘한 조명 아래서 시작된 연극은 이제 따뜻한 밥상의 김서린 풍경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지요. 두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배불렀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그해의 여름은 대지를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저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배롱나무는 붉은 꽃을 토해내듯 피어냈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는 평화롭던 저택의 풍경을 비현실적으로 일렁이게 했지요. 수지는 정원 한쪽에서 분무기로 난초잎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에 익숙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연기하는 이윤서라는 인물의 외피가 점차 자신의 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가 환각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곳의 고요와 정갈함은 달콤한 마취제와 같았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오후 2시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인터폰의 날카로운 기계음은 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누렇게 변색된 셔츠깃, 기름기 번들거리는 피부, 그리고 비열함이 가득 담긴 그 눈매. 그것은 수진이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지옥의 이름, 바로 친부한만식이었지요. 수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육중한 철문 너머로 만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어요. 그가 내뱉는 매캐한 연기는 정원의 꽃향기를 단숨에 더럽히며 수진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야, 우리 딸. 여기 있었네? 집이 아주 대거리구나. 이런 데서 혼자 호강하고 살면 아비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나든? 아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당장 가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만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창살 사이로 저택 안을 기웃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지요. 가긴 어딜 가? 내 딸내미가 재벌집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한다는데 아비가 인사라도 드려야 도리 아니겠냐? 박명자 여사라고 했나? 그 할망구가 내가 가짜인 거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 궁금하네. 만식의 입에서 나온 협박은 수진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만식은 수진이 연극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자 그녀의 인생을 삼류심파극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었지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딸의 공연 보증금을 빼돌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딸을 팔아넘기듯 방치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 딸이 쌓아 올린 가느다란 구원의 줄마저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면 돼요? 얼마면 여기서 사라져 줄 건데요? 수지는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명자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만식은 가래침을 뱉으며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5천만 원. 깔끔하게 5천만 원만 가져와 봐. 그럼 내 한 달은 내 존재를 잊어주마. 어때? 이 정도 집에서 그 돈이 돈이겠냐? 5천만 원이 어디 있다고. 저 여기 돈 벌러 온 거예요. 제발 사람답게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수진이 만식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며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서야, 누구기에 뙤약볕 아래서 손님을 세워두느냐? 명자였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명자의 눈빛은
만식의 남루한 행색과 간사한 눈동자를 예리하게 관통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속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제가 이 집 며느리, 아니, 우리 윤서 친정아버지 되는 한만식이라고 합니다요. 사정이 좀 있어서 딸내미 얼굴 좀 보러 왔습니다. 만식은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명자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비굴한 모습이 더 참기 힘들었어요. 만식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지는 자신이 지하실 곰팡이 핀 벽지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윤서 아비라고? 윤서 친정은 이미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예의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무슨 경우인가. 게다가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만식에게서 풍기는 저급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지요. 만식은 멈칫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리를 했어도 핏줄이 어디 갑니까? 우리 윤서가 여사님 밑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 말이죠. 근데 여사님은 우리 윤서가 진짜 누군지. 그만하세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듯 만식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터질 듯이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섰지요. 명자는 그런 수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만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수진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기를 바랐어요. 돈이 필요해서 온 모양인데 내 집 앞마당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물러가게. 자네 같은 사람의 말은 단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으니 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그리 알게. 명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만식은 기가 눌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비열한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나며 소리쳤지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죠. 하지만 조만간 다시 뵙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한수진. 아니, 이윤서. 연락해라, 아빠 기다린다. 만식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자 정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지요. 깨진 유리 파편 같은 날카로운 침묵이 두 여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차마 명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분무기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저런 인간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켰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처럼 가냘팠습니다. 명자는 대답 없이 한참 동안 수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깊고 고요해서 도무지 속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향하며 짧게 던졌습니다. 들어오너라. 볕이 너무 뜨겁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명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에어컨에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이 연극의 무대가 단 한 번의 침입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한복판에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찬물을 따랐고 물 흐르는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수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내민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얼룩 하나쯤은 품고 사는 법이다. 저런 부류는 상대할수록 내 몸에 악취만 배게 될 뿐이야.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마. 가서 내 방에서 쉬거라. 명자의 배려는 수진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체를 추궁했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자의 저 깊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인자함이 수진을 더 비참한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찻잔을 잡은 손을 파르르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 연극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나는 결국 이분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수진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바닥에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만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명자의 서늘한 눈빛이 환상처럼 떠올랐지요. 평화롭던 저택의 공기는 이제 의심과 불안의 독소로 오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의 무더운 여름밤, 수지는 자신의 비로한 인생이 이 화려한 무대를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은 예감에 젖어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침범당한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내뱉는 처절한 신음이었지요. 연극은 계속되어야 했지만 이제 수진의 대본에는 불안이라는 지문이 빼곡하게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어둠 속에서 수진은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의 끝자락이었지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먹구름을 이고 있었고 저택의 정원에는 습한 공기가 눅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아끼던 난초 잎사귀 위로 맺힌 이슬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수지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휜 눈을 비비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의 배우도 다정한 며느리 윤서도 아니었지요. 그곳에는 오직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린 한수진이라는 가냘픈 영혼만이 서 있었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명자가 선물했던 고운 비단 옷들을 거칠게 쑤셔 넣기 시작했지요. 일부러 서랍을 크게 여닫으며 소음을 냈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아니, 명자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을 경멸하며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처절한 몸짓이었어요. 수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명자의 진주 목걸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서늘한 진주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거실로 나온 수진의 앞에는 명자가 정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내는 소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미동도 없이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일부러 삐딱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지요. 어머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망울 속에 담긴 정적에 수진은 순간 대사를 잊을 뻔했지요. 하지만 수진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보수가 짜네요. 이 목걸이 제가 좀 챙겨가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값치고는 약하지만요. 윤서야, 아니 수진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느냐?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수진은 수진이라는 제 이름을 부르는 명자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비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네, 잘 알아요. 저 사기꾼이잖아요. 당신 아들 민우 씨?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 변호사랑 짜고 당신 돈 뜯어내려고 들어온 삼류 배우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수지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수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요. 제발 나를 때려요, 어머님. 나를 욕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내쫓으란 말이에요. 수진의 내면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지만 입술은 여전히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담장 너머로 만식의 비열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한수진,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돈 보따리 챙겨서 당장 안 나와? 수진은 얼굴이 사엽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식이 기어코 집안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었지요. 수진은 명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미친 듯이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을 희번덕거리는 만식이 서 있었지요. 아빠, 제발 가. 내가 돈 가져간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발 가라고. 인연이 누굴 속여? 그 노인네 돈이 다 내 돈인데 뭘 찔끔찔끔 가져와. 비켜. 내가 들어가서 직접 그 할망구한테 내 정체를 다 까발릴 테니까. 만식이 수진의 어깨를 밀치고 정원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진은 만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요. 수치심과 절망감이 수진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안 돼, 아빠. 제발. 나 그냥 죽여줘. 여기는 건드리지 마, 제발. 이게 어디서 심파를 찍어? 저리 안 비켜? 만식이 손을 높이 들어 수진의 뺨을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현관문이 묵직하게 열리며 명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녀의 손에는 수진이 버리고 간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한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식은 명자를 보자마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지요. 아이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인사드린 인연 아비인데 인연이 여사님을 속이고 사기를 쳤습니다요. 제가 다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대신 제가 여사님 재산을 좀 지켜드릴 테니 합의금 조로 얼마만 주시면. 수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명자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경찰에 신고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온기가 수진의 차가운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명자가 수진을 거칠게 밀치던 만식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수진의 손을 꽉 움켜잡은 것이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이 추잡한 손 치우란 말일세.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머금은 듯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만식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 여사님.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인연이 가짜라고요. 여사님, 돈 노리고 들어온 배우라니까요. 명자는 수진을 제 등 뒤로 숨기며 만식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 아이는 가짜가 아니야. 내 아들이 보내준 내 단 하나뿐인 딸이다. 수진은 명자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의 선언은 정원의 빗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가슴을 때렸지요. 자네 같은 인간이 감히 내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네. 수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를 떠나려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제 아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못난 노인을 지키려고 제 가슴에 칼을 꽂으며 연기를 한 거 아니냐? 명자는 만식의 면전에 대고 일갈했습니다. 만식은 명자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지요. 아니, 여사님. 얘도 다 계획이 있어서
닥치게.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을 서성이거나 이 집 대문을 두드린다면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자네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걸세. 나는 잃을 게 없는 노인이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보다 더 지독해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게. 명자의 폭발적인 모성애 앞에 만식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불청객이 사라진 정원에는 다시 고요한 빗소리만이 남았지요. 수지는 명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명자는 몸을 돌려 수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서는 은은한 침향 냄새와 함께 삶의 풍파를 견뎌낸 노인만이 가진 깊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수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짜 엄마의 품속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한 채 흐느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연기라는 건 말이다. 눈빛만 봐도 진심인지 아닌지 다 보이는 법이야. 내가 나를 위해 끓여준 찌개와 내 굽은 등을 밀어주던 그 손길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느냐. 너는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다. 명자는 수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수진의 눈물로 명자의 한복 저고리가 푹 젖어갔지만 명자는 오히려 수진을 더 세게 끌어안았지요. 그것은 피보다 진한 영혼의 연대였고 세상의 그 어떤 진짜 가족보다 더 진실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퇴장 선언은 거두거라. 주인공이 무대를 비우면 극이 끝나지 않겠니? 이곳은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너의 집이란다. 알겠느냐? 수지는 명자의 품 안에서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비루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었던 이 연극이 어느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진짜 인생이 되어 있었지요. 수지는 명자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주황빛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지게 만들었지요.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자장가가 되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명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지요. 수지는 꿈속에서 더 이상 곰팡이 핀 지하방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저택의 안방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명자는 잠든 수진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을 잃고 멈춰버렸던 그녀의 시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짜 딸의 눈물 덕분에 다시금 힘차게 작동하기 시작한 새벽이었지요. 그것은 억지로 짜낸 동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껴안은 고귀한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창백하지만 영롱한 달빛이 저택의 정원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명자, 두 여자의 기묘한 연극은 이제 가짜를 넘어 진짜보다 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7번째 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잠결에 명자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명자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고달플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지붕 아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진실이 숨쉬고 있었답니다. 가짜 고부의 연극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족의 서사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름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은 기운을 품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친부 한만식과의 거친 폭풍우를 막아냈던 명자의 기계는 마치 마지막 연료를
다 태운 촛불처럼 급격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일을 겪은 뒤의 기력 쇠함이라 여겼어요. 수지는 정성껏 보양식을 차리고 명자의 잠자리를 살폈지만 명자는 좋아하는 우렁된장찌개조차 몇 숟갈 넘기지 못한 채 수저를 놓기 일쑤였지요. 그녀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황토빛으로 변해갔고 그 꼿꼿하던 허리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자꾸만 굽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놀라 뛰쳐나간 수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명자를 발견했지요. 하얗게 질린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수지는 명자의 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지요. 췌장암 사기. 이미 종양이 주변 장기로 다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선고는 수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김 변호사가 수진의 어깨를 짚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사실 여사님은 2달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더 서둘러 당신을 이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까지 당신을 지키려 하신 겁니다. 수지는 그제야 명자가 왜 그렇게 서둘러 자신을 진짜 딸이라 선언했는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친부와 맞섰는지 깨달았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워 수진이라는 한 여자의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병실안은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명자의 마른 손등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오후 창가로 기우는 가을 햇살이 명자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명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수진을 향해 가냘픈 손을 내밀었지요. 수진아,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햇살이 참 좋구나.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말씀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아니,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말이 있다. 내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명자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했지요. 명자는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우를 키우며 겪었던 삶의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엄격하고 완벽한 어머니로 살아야 했던 그녀의 뒤에는 지독한 불안과 집착이 숨어 있었지요. 나는 민우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지.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연극의 길을 막고 내가 정해준 길로만 가라고 채찍질했단다.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에도 나는 민우가 밤새 쓴 대본을 그 아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그런 딴따라 짓은 죽어도 안 된다면서 모진 말을 퍼부었지. 명자의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내 아들의 꿈을 짓밟은 살인자나 다름없단다. 평생을 그 죄책감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자산가로 볼 때마다 내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 어머니, 민우 씨도 어머니 마음 다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분도 아시니까요. 아니, 수진아.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알 수 있었어. 너도 내 아들처럼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어 하던 아이라는 걸. 내 연기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속아준 건 너를 통해서라도
민우에게 못다한 사죄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끓여준 찌개를 먹고 내가 내 등을 밀어줄 때마다 나는 민우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만 같았어. 수지는 명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조차 두 여자의 슬픔을 방해하지 못했지요. 명자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초연한 표정으로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아들이 나에게 보내준 마지막 관객이었어. 이 지독하게 외롭고 서글펐던 내 인생 연극을 끝까지 봐줄 단 한 사람 말이다. 이제 내가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내 손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공연을 마친 기분이구나.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영원한 관객이 될게요. 다음 생에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연극 마음껏 하시면서 사세요. 그땐 제가 어머니의 엄마가 되어서 꼭 응원해 드릴게요. 수진의 진심 어린 독백에 명자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섞여 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얻게 된 평온함이 명자의 야윈 손가락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명자의 호흡은 점점 더 잦아들었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나지막이 불러주었습니다. 명자는 꿈속에서 아들 민우를 만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그것은 평생을 엄격함 속에 가둬두었던 그녀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찾은 순간이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세요. 민우 씨도 하늘에서 어머니의 이 진심을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삶이 뭔지 배웠는걸요. 수지는 명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배우로서 전하는 마지막 대사가 아니라 한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지요. 명자는 대답 대신 수진의 손등을 살포시 누르며 화답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옥죄어온 연극의 막을 내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지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명자와 보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반추했습니다. 가짜 고부로 만나 진짜 모녀가 되기까지 두 사람이 나눴던 찌개 냄새와 칼질 소리, 그리고 정원의 꽃향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도 꼭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땐 연극 말고 진짜 엄마와 딸로 만나요. 수진의 진심 어린 독백이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이 연극의 막은 곧 내려가겠지만 그 무대가 남긴 감동은 수진의 심장 깊숙한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을 것이었지요. 명자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주 가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초연한 죽음 앞에서 비로소 완성된 진실한 용서의 무대였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명자의 호흡은 점점 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지요. 수지는 명자의 마지막 관객으로서 그리고 단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그 경건한 임종의 순간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4,500자의 무거운 슬픔이 환희로 변하는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새벽 4시 병실 창가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왔습니다. 수지는 명자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자의 가느다란 손이 스르르 힘을 잃었습니다. 기계음이 단조로운 긴 소리를 내며 멈췄고 수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명자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연을 마치고 수많은 관객의 박수 대신 딸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무대 뒤로 퇴장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가슴 안에는 명자가 남겨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대한 유산이 가득 차 있었지요. 비록 연극은 끝났지만 수진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가 홀로 남겨진 딸의 앞길을 눈부시게 축복하며 비추고 있었답니다. 수진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명자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우로서 타인의 삶을 흉내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명자가 준 딸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자신만의 진실한 인생 무대를 꾸려나가겠다고 약속했지요. 가을 공기는 차가웠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명자가 지펴놓은 온기가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아득한 꿈속 같았지요.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아직도 살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수진은 다시 그 웅장한 저택의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답니다. 2024년의 가을바람은 어느새 정원의 낙엽들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고 주인 잃은 집 안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수진은 텅 빈 주방과 온기 사라진 안방을 서성이다가 결국 명자가 생전에 앉아있던 소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벨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검은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수진을 이 연극의 무대로 불러들였던 장본인이었지요. 김 변호사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수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박 여사님의 마지막 유지를 집행할 시간이 되었군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가 내민 하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명자의 정갈한 필체로 나의 딸 한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수진은 이윤서가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적힌 것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집에 올 때 돈을 보고 왔어요. 가짜 며느리 연기를 해서 빚을 갚으려던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는데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수진의 물음에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은 당신이 가짜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넨 찌개 한 그릇, 당신이 닦아준 그분의 구분 등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여사님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수진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자의 따뜻한 음성이 배어나오는 듯한 글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민우 곁에서 내 흉을 보고 있겠구나. 처음 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을 기억한다. 겁에 질린 눈망울로 며느리 연기를 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가여웠는지 모른다. 나는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껍데기만 화려한 연극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너와 보낸 그 짧은 시간만큼은 내가 박명자라는 한 여자로 그리고 엄마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진짜 인생이었단다. 수지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레이션처럼 들려오는 명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지요.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바닥으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바보같이 왜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끝까지 저를 속게 두셨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데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이었는데. 수진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평생을 삼류배우 혹은 채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떠돌던 한 여자가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안도의 절규였답니다. 김 변호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수진이 슬픔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지요. 한참을 울던 수진은 유언장 하단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택의 소유권과 함께 5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한수진이라는 이름 옆에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님, 여사님은 저에게 재산을 남기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 이름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사님은 수진 씨가 더 이상 연극 속의 배역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집도 이 재산도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일 뿐이지요. 수진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불안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지요. 명자가 남겨준 것은 화려한 저택과 막대한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지극히 사랑받았다는 기억,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눈부신 용기였어요. 수진은 명자의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명자가 지펴놓은 온기가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었지요. 저택 정원에는 명자가 아끼던 난초들이 찬 바람을 견디며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들을 보며 다짐했지요. 명자가 남겨준 이 유산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르쳐준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세상에 돌려주겠다고 말이지요. 어머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배우 한수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수진은 저택의 주방에서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안쳤습니다. 명자가 가르쳐준 대로 된장을 풀고 우렁이를 넣어 찌개를 끓였지요. 보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 안가득 구수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차린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명자와 민우의 환영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수진은 밥 한 숟갈을 크게 떠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한 된장찌개의 맛이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자 다시금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것은 명자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삶의 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은 유언장 옆에 자신의 새 신분증을 놓아두었습니다. 한수진. 이제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불릴 수 있는 그녀만의 이름이었지요. 그녀는 거실 조명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택의 공기는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고 수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명자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소중한 유산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 아침 열리게 될 자신의 진짜 무대를 꿈꾸며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관객 없는 무대의 외로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의 주인이며 어머니의 영원한 딸이었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명자의 저택 담장에는 해마다 흐드러지게 장미가 피어났고 이제 그곳은 인연의 숲이라는 이름의 작은 쉼터가 되었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눅눅한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옷소매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정성껏 가꾼 화초의 향기가 배어나왔지요. 수지는 아침 일찍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명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 이제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쉼터를 찾아온 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지요. 그곳에는 과거의 수진처럼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무명 배우들 혹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원 한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30살 무렵의 한 젊은 여자가 낡은 가방을 맨 채 대문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었지요. 수지는 그 여자의 튄 눈과 거친 손등을 보는 순간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밖이 많이 덥지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원한 차라도 한잔하세요. 수진의 다정한 인사에 젊은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제가 지금 돈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어 만든 곳이니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연극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치듯 왔어요. 제 인생이 꼭 삼류심파극 같아서 너무 창피해요. 지민의 말에 수지는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사채업자가 자신에게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제 수지는 그 말이 틀렸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지민 씨, 인생은 심파극이 아니에요. 그저 다음 막을 준비하는 긴 휴식 시간일 뿐이지요. 저도 한때는 가짜 인생을 연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진짜 이름을 찾았거든요. 수지는 지민을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뚝배기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지요. 우렁이를 넣고 명자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향기가 집 안가득 퍼지자 지민의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자, 일단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비법이 담긴 찌개랍니다. 미각은 기억을 불러온다고 하지요. 이 맛을 보고 나면 지민 씨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길 거예요. 수지는 지민의 밥그릇에 찌개를 듬뿍 떠주었습니다. 지민은 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을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뜨렸지요. 수지는 말없이 지민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피보다 진한 위로의 손길이었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명자의 방이었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명자와 민우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수지는 사진 앞에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한 명의 관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이 따뜻한 온기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사진 속 명자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득 3년 전 김 변호사가 내밀었던 그 기묘한 계약서를 떠올렸지요. 빚을 갚기 위해 시작했던 가짜 며느리의 연극. 하지만 이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연극의 대본은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니라 명자의 지극한 사랑이 써내려간 구원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을요. 쉼터의 거실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거실로 나갔지요. 이제 그녀는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대신 부엌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명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다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수진의 외침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진짜 가족보다 더 진실한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지요. 수지는 사람들의 웃음 띤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지는 홀로 정원에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영롱한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장미 향기를 실어다 주었지요. 수지는 정원 한복판에서 관객 없는 무대에 선 배우처럼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의 공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 진짜 인생이라는 이 무대 끝까지 멋지게 연기해 볼게요. 수진의 독백이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비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로 거듭난 한 여자의 위대한 커튼콜이었지요. 이제 그녀의 연극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밥을 짓고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는 그 모든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무대였으니까요. 수지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핀 지하실 방에서 울던 그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지요.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미소는 명자의 그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자가 남겨준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산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 아침 찾아올 또 다른 관객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배역을 맡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역 속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담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수지는 명자를 통해 그 진리를 배웠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밤, 명자의 집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렸습니다. 수진의 인생 연극은 이제 슬픔의 막을 내리고 두 여자가 맺어준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향기로 남았습니다. 수지는 잠결에 명자의 따스한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오냐, 내 딸 수진아. 오늘 공연도 참 잘했다. 그 한마디가 자장가가 되어 수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 사연은 그렇게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기적을 남기며 찬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인생의 가장 당당한 주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